자, 안녕하세요. 근현대사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근현대사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수요일 오전에는 전근대사 했고 오후에는 이제 근현대사를 하는데, 근현대사는 여러분이 그 시험 문항에서 20문항 중에서 많게는 8문항, 적게는 6문항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소중히 해야지, 물론 다 소중히 하겠죠. 조금 소중하게 다르지 않으면 한국사 이제 그 점수 자체가 낭패를 보기 쉽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근현대사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거의 다루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세대는 근현대사가 또 어떤 데 한국사 자체가 선택이었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 교육이 매년 암기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지글지글하게 해.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단연간 가르쳐 보니까 한국사를 뭐 때로는 영어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과 다니는 학생들은 더욱더 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학원과 선생님이 수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근현대사 시간을 별도로 빼서 심화학습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꾸준히 들어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실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학원의 특성상 이제 실강이 9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강 한 번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실강 이후에는 근현대사를 갖다가 동강이라도 꼭 들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기다가 이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또 근현대사 문제를 많이 다뤄주니까 그때 실력을 향상시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현사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3시간씩 3개월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 갖고 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면 됩니다. 자,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의 체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란 말이야. 역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개항 이후에 근대사라고 얘기해요. 물론 근대의 태동, 근대라는 요소가 싹튼 게, 그 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움직일 동하고 우리가 왜 애가 안에서 논다 할 때 태가 논다 그러잖아. 그걸 막 움직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아기 씨가 있다면 조선에서 그 아기 씨는 싹이 튼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을 갖다 제대로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라는 아기 씨가 성장한 것은 개항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를 근대사의 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태동자를 빼고 근대사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개항 이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근대 사회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와 같은 4가지 항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할 때 조선이든 고려든 삼국시대든 배우는 과제는 크게 4개예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항 이후의 근대사도 우선 근대의 정치라는 과제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근대 정치에서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나오죠. 이렇게. 외세의 그러한 침략적. 그러니까 외세가 그냥 접촉한 게 아니라 침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항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시기에 우리나라의 요런 시기에 중요한 하나의 정치가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그런 개혁 정치를 보게 되는데, 흥선군이 있던 시기는 이 근대 요사에 이제 맞물려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흥선군이라는 사람은 근대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근데 흥선군이 근대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조선 전체가 근대적인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 정치인들은 근대 사회로 가야 된다 주장도 있고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흥선군의 개혁 정치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흥선군의 이 개혁 정치는 출제 밀수가 상위입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흥선군의 개혁 정치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대략 약 10년간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죠.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 정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선의 이제 왕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왕이라는 분이 고종이 되는데 고종 이전의 왕이 철종이에요. 철종. 그래서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철종이 왕자를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자 이제 세도 가문 안동 김씨는 멍청한 애를 또 세워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시중에 누가 거론되냐면 흥선군의 아들이 거론되는 거야. 근데 만에 하나 흥선대원군이 똑똑하고 이랬으면 안동김씨에서 그거를 흥선군의 아들을 멀리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흥선군은 세도 정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흥선군이 이제 왕족이니까 그러니까 세도 정치하에서 왕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바보 멍충이가 돼야 됐다고 일부러.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파랗고 술주정뱅이 술 먹고 있잖아. 이런 거. 술 먹고 아가씨들 치마 들치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갓 거꾸로 쏘댕기고 이런 거. 그러니까 파랗고지.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머지 왕감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강화도에 가서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철종도 원범인데 강화도에서 그 조개 캐먹고 있다가 벼랑 안에 왕된 놈이걸랑 그러니 제대로 되겠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황이를 왕으로 선택하려면 궁궐의 어르신 대왕대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왕대비가 누구냐? 조대비요. 조대비라고 있어. 이 사람은 이제 풍양조씨지. 그러니까 풍양조씨도 안동김 씨와 라이벌 관계에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 조대비도 안동김 씨에 대한 그 어떤 견제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대비에게 접근해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조대비의 수양자, 양자들이지. 그러니까 양자를 삼으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된 거죠. 자, 그래서 안동김 씨가 볼 때 제왕이 12살이고 그 아버지 흥선군은 파랗고고 에이 제왕이 왕돼도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하에서 제왕이가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의 역사상 바로 26대 왕 고종이 되는 것이지. 이 고종이 어리니까
이제 조대비가 이제 그 수렴 정치를 하게 되고, 뭐 조대비는 사실상 이제 흥성군에게 이제 대리 정정을 많이 맺겠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왕딱 되니까 파라코가 아니요. 이제는 권력가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집권한 흥성군이 이제 개혁 정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그러한 집권 계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정치를 보면 국내와 국외를 나눌 수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이제 국내 정치의 방향은 지금 흥선대원 집권하기 전에 안동림시, 풍양시 이런 세도 정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는 이미 여러분이 많은 설명했었으니까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정이 이제 굉장히 문란해졌지. 통치 체제가 문란해졌지요. 그래서 문란해진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다 보면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글 아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통치체제 이거. 통치체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통치체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통치체제란 뭐냐면 국가의 기강인데 왕권이 바로 섰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왕과 정치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러한 정도로 다스리냐. 그러면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 세금제도가 물러내지면 국가의 통치체제가 물러내진 거야. 세도 정치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왕권이 약화되고 수체제도가 물러내진 거죠. 그러니까 흥성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 왕권을 강화하고 무너진 수체제도를 바로잡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무너진 통치체제를 갖다가 재정비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왕권을 갖다가 강화를 갖다가 추진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무너진 왕권. 그 왕권이 왜 무너졌느냐? 세도 가문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도 가문을 몰아내야지. 그리고 그들이 장악했던 권력기구를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이 필요해.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럼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세도 가문을 갖다가 축출하게 됐죠. 안동림시 축출하고 어떻게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죠. 그동안 세도 가문 안에서는 북인이니 남인이니 소론이니 이런 사람들 뭐 서얼이니 중인이니 이 사람들은 조정에 나갈 수도 없었걸라. 그래서 흥성군은 대개 이제 세도 가문이 노론 세력이에요. 그래서 노론 세력을 갖다가 축출해버리고 그동안 정치에 못 나왔던 남인, 소론, 서얼, 중인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 등용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를 어렵게 나왔을 때 분석해 보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좀 세분화돼서 물은 경우가 있었어요. 세분화돼서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료를 제시한 다음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뭐가 나오냐? 사료가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 뭐 이런 말? 태산을 평지로 깎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뭔 말이야? 태산을 깎는다는 것은 세도가 하면 노론 세력을 말하는 거야. 내런 세력을 까고 남대문을 3층, 그동안 정권의 정치에서 배제했던 남인을 적극
등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례가 나오면 바로 흥선대원의 정책 중에서 인사 등용 정책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샘플로 하나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흥선대원의 정책 무조건 외웠어. 뭐 다 외웠어. 그러면 그러한 형식에 맞지 공부 안 하고 외워버리면 이러한 세분화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책을 보면 그 정책 내용 하나하나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집어넣습니까?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 문제는 여러분이 딱딱딱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재 등용 문제. 그리고 아까 정치기구라 그랬지? 응? 세도 가문이 장악했던 정치기구는 뭐야? 비변사예요, 비변사. 비변사. 비변사를 갖다 혁파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이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근현대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전근대사 내용이 있다면 같이 해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이 비변사의 설치 과정으로부터 폐지까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된 계기가 된 사건은 뭐죠?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이라고 하는 거야. 삼포회란. 연포, 부산포, 제포. 즉 외구 새끼들이 이 삼포에서 찍고 까불었다. 근데 삼포는 그거는 세종대왕이 이 세종대왕은 너무나 인류애가 좋아. 그 쪽팔이들 와갖고 말이야. 니들 부산, 울산 이런 데서 저 장사해먹고 살아 열어준 거예요.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새끼들 그 안에서 찍고 까불었다. 찍고 까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이 힘이 약해졌다는 거야. 언제? 중종 때 정치 세력이 쌈박질하면서 물러내졌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찍고 까부니까 조선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국방에 대한 거 신경 써야 되겠어서 비변사 어떻게 변방의 유사시에 대비해서 바로 설치한 거 비변사. 그런데 그 뒤에 정치를 보면 굉장히 이제 훈구파 살림 또 살림 내부의 싸움 많았죠. 그 중종 때 명종 때 싸움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명종 때 1555년에 을묘외변이 일어나. 을묘외변은 뭐냐? 아주 쪽발이들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그냥 작살을 낸 거야. 이 큰 피해를 입자 안 되겠다. 이 좀 비변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사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포외란 때는 임시기구로 설치된 건데 을묘외변을 겪으면서는 상설화됐다. 근데 아직 그 뒤에 정치를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제 명종을 지나서 선조 때 와서 동인 서인 나눠갖고 권력 싸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면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를 통일해갖고 전쟁 준비하고 있고. 그 이제 이게 말입니다. 뭐 외구들이 간헐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선에 정치하는 새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야, 이거 외구 쪽발이가 쳐들어올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외구 알기로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야. 저 새끼들이 어딜 쳐들어가. 저거 인간같이 다른 것들이 섬나라 쪼간 놈들이 외구 쪼간 거잖아. 저것들이 뭘.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러고. 그런데 외구 이토 히로미가 사신을 보내서 야, 조선 우리 그 일본에게 신하가 되라. 뭐 이런 문서를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 조선에서 이 외국 이 새끼도 봐라 이거 하고 그냥 그걸 들으지도 않고 그냥 뭐야 일본 사신들을 그냥 아주 그냥 일본 되돌려 보냈어. 이렇게 되자 이제 그 조선에서
야, 일본 제대로 지금 어떤가 하고 보낸 거지. 그래서 황영길이라는 또 김성일, 황영길은 그 당시에 서인의 사람이고 김성일은 동인 사람인데 왜냐면 한쪽 땅만 갔다 와서는 안 되니까 그 이제 당대표 보낸 거야. 그런데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갔다 온 사람들이 선조한테 보고하는 건 달라. 어? 황영길 같은 경우는 왜구가 쳐들어올 준비가 끝냈다 이런 것이고 김성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분당 초기에는 동인이 우세했걸라. 이 선조 멍청이가 또 사람이 다 그래 그지? 누가 쳐들어올 걸 선택하고 막 전쟁 준비하고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쳐들어올 것 같아도 쪽발이가 뭘 오갔어. 그냥 자위하는 거지. 선조도 그랬던 것이야. 뭐 오갔어 하고 이때 동인의 김성일의 보고를 선택한 거야. 일본 쪽발이는 안 온다. 아니 갤뿐 뭐가 안 와. 1592년 4월 13일 그냥 20만 명의 군대가 나타난 거지. 이게 임진왜란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비변사가 모든 걸 갖다 이제 장악한 거예요. 왜? 비상시국이니까. 거기서 인사, 외교, 재정, 국방 다. 근데 그것이 임진왜란 끝나고 그 기능이 없어져야 되는데 임진왜란 끝나고도 계속 비변사가 그런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하고 육조는 기능이 없어진 거지. 왜? 의정부하고 육조가 해야 할 일을 어디서 해? 비변사가. 왕권도 약화되는 거야. 왜? 비변사가 국정을 다 결정하니까.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나오는 거야. 흥성군이 이러한 비대해진 비변사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개혁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비변사를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쉴 데 없는 얘기인 게 아니라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비변사가 혁파해서 그럼 이제 비변사가 갖고 있던 행정과 군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변사가 갖고 있던 행정은 어디로? 의정부. 의정부가 담당하도록 했고 군사. 비변사가 또 군사는 삼권부. 이러한 삼권부가 담당하도록 했지. 이러한 이제 정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늘 말하지. 뭘까? 집의 크기가 곧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집의 크기가. 하여튼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된지 집 크기. 그죠? 집 크기. 그놈의 집 해갖고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다 망하고 있지. 서울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무슨 뭐 서울 아무데나 가도 다 10억씩 넘지 이제? 공무원 구급되면 이것저것 찾고 퍼뛰고 저기 야근까지 해야 한 110만 원 타는데 어느 세월에 10억을 모나? 대통령 그런 사람 없나?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주는 거.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거는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이 잘못된 거 아니라요. 우리나라 집 가진 사람들이 행포요.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 충북 청주라는 데 있걸라?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충남 서천에 살다가 작년에 3월에 청주로 왔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선생하다가 선생 때려치고 난 못하겠대요. 병원에 명퇴한대요. 집 구해래요. 얼로 청주로. 그래서 명령이 하달돼갖고 청주로 와서 집을 샀어요. 응?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냥 하여튼 샀어. 있길래. 뭐 청약 같은 것도 안 하고 샀어. 근데 그때가 선생님 살 때가 다 해갖고 뭐라 그래. 등록비 같은 거 다 해갖고 3억 초반 들었어요. 그런데 웃긴다. 한두 달 지나더니 막 그 중개소에 중개 사무실에 3억 5천. 그러더니 뭐 4억 5천. 그러더니 5억 5천. 그러니까 이 내놓는 놈이 가격을 지불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을 사면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갖고
2년도 안 됐는데 3억이 올랐어? 어? 이게 무슨 정부가 잘못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집 가진 놈들이 잘못된 거지. 그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도. 아파트 가진 놈이 그냥 내질르는 겨, 그냥 막, 이렇게. 그러더니 서울에 30평짜리가 이 10년도 넘고 그런 게 막 14억, 15억까지 이게 제정신이야? 뭐 금으로 도배했어? 그게 무슨 대통령 잘못이야, 그게. 선생님이 대통령 되면 나는 집값 잡을 수 있어. 방법이 있어. 이거를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 안 내는 게야. 세금 안 걷고, 두 채 가진 사람에게는 보유세 하고, 판매했을 때 판매해서 이익을 만약에 1억 냈다. 그럼 9천만 원 세금. 그리고 세 채 가졌다. 그러면 팔았다. 그러면 그놈한테 더 플러스 해갖고 더 징수하는 게 9천만, 만약 1억 했다. 그럼 1억 2천 받아내고. 그럼 어떤 미친놈이 집 가질게요. 이러면 집 잡혀. 집은 잡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망해. 망한다고. 정말 잡을 수 있는 거 몇개 없어. 몇 개 없는 거예요. 이제 흥선대응을 하다가 나왔는데, 이게 아까 이제 집의 크기가 권력이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있자라면 가슴이 먹먹해져. 어느 세월에 집을 사나? 이게 반도가는 이만큼이나 사겠어, 이거? 아유,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선생님을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포함한 기성세대 빨리 죽어야 돼. 차 사고 나고 죽고, 어디가 죽고 다 죽어야 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잘 만들어가야 돼.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게 지금 내가 볼 때 벌 주는 거야. 벌 받아야지. 이게 지랄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웬만큼 노력하면 먹고 살고, 퇴근하다가 삼겹살에 소주 하나 먹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고, 이런 세상에 돼야지. 하여튼 선생님을 포함해서 기성대 다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집의 크기가 권력인데, 미안합니다. 과하게 얘기해서. 미안해서 그래, 여러분이. 미안해서. 기성대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도 이게 왕이 사는 데가 궁궐이잖아. 궁궐. 근데 이 조선의 궁궐이 경복궁이지. 에? 근데 경복궁이 태조 이성계 때, 바로 이제 1394년부터 이제 94년부터 져갖고 경복궁을 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잖아. 근데 임진왜란 불탄 이후에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로 경복궁을 재건을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안동림 씨가 왕보다 더 큰 집에 살고 99칸 집.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왕이 속된 말로 뽀다구가 안 난다 이 말이야. 집이 작아서.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에 설계한 그거 있잖아. 그거를 복원해야 되겠다. 큰 거를. 그래갖고 경복궁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지. 경복궁 재건 5자인데 돌아 10분 만에 왔어.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경복궁에다 중건했다 이 말이야.